요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과일 중에 하나가 딸기입니다. 그 색깔부터 해서 눈에 확 띄게 되죠. 딸기는 그 맛도 좋지만 사과산이나 구연산과 같은 유기산도 풍부하고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좀 열을 식혀주고 내려주는 작용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곤한 현대인들의 건강에 매우 유용하고 맛있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딸기를 우리가 그냥 씻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주스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지만요, 좀 더 색다르게 만들어서 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딸기 국수입니다. 우리가 국수를 삶듯이 소면을 삶아 가지고 딸기와 오미자청, 레몬즙, 그리고 한식 간장으로 만든 소스에 버무려서 먹고 그 위에다 지금 계절에 구할 수 있는 나물들을 가볍게 들기름 간장으로 양념해서 위에 얹어서 먹으면 아주 색다르고 맛있는 그런 딸기 국수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보감을 함께 쓰신 고은전 선생님의 오리지널 레시피인데요, 계절에 딸기가 한참 나는 이 시기에 한 번쯤 이 맛과 향을 경험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겨울에 딸기를 먹고 딸기 국수를 해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딸기라는 것이 늦은 봄, 제 기억으로는 한 5월경 이때쯤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딸기의 제철이라는 게 오히려 이런 겨울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뭔가 자연의 리듬에서부터 멀어지고 제철을 모르게 되는 철부지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겨울에 우리를 찾아오는 딸기처럼 우리가 걱정이 되는, 아이도 걱정하고 부모도 걱정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조숙증입니다. 성조숙증은 말 그대로 아이가 너무 빨리 사춘기에 접어들고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증상인데요, 요즘 보면 초등학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쯤에 급성장기와 함께 사춘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2년 정도 빠르게 사춘기가 찾아오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조숙증이 요즘 문제가 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바로 키 성장의 문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고 사춘기가 찾아오면 성장판이 닫히면서 성장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도 또 부모도 키가 크지 않을까 해서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의 키 성장에 관한 일종의 성장 클리닉이 또 하나의 어떤 의료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성조숙증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큰 키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들곤 합니다. 처럼 특히 여자아이들의 초경 연령이 빨라진 것은 산업화에 따른 환경과 우리 식생활의 변화가 영향을 준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물질 같은 경우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새로 생성된 화학물질이 2만 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합성된 화학물질이, 새로운 화학물질이 2만여 종이 만들어진 거죠. 아마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 화학물질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직 이런 화학물질들을 충분히 처리할 만큼 우리 몸의 상태가 진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도 작용하게 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기의 기능도 미숙하고 또 체중도 적기 때문에 이런 화학물질들에 더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화학물질들 중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환경 호르몬이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큰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걱정이 된다면 어떤 인공 화학물질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든 용품들에서 인공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여주고, 또 우리가 식품을 가공할 때 가공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인공적인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들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먹거리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빨라지는 것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은 결핍되고 열량은 많은 그런 음식들, 특히 설탕이라던가 농축된 과당이 들어간
들어간 가공식품들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소화 비만의 문제도 일으키지만요, 아이들의 몸이 빨리 2차 성징을 발현하게 되는 그런 몸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주므로 이런 아이들의 음식 관리도 필요합니다. 또 몸에 들어오는 음식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정보도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어른이 되기를,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발현하고 있는 게 저는 선행학습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이 뭔가요? 아이가 몇 년 후에 배워야 될 것을 미리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의 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정보들에 계속 익숙해지면서 나는 이미 더 많이 나이를 먹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겠죠. 이런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빨리 어른처럼 자라게 되기를 바라는, 또 어른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정보들이 아이들의 마음에서부터 또 뇌에서 빨리 어른이 되었다는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이에게 딸기 국수를 해줬어요. 딸기 국수를 먹으면서 그걸 먹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저만큼 자랐구나 라는 대견함도 들었지만은, 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철이 아닌 봄에 즐겼던 딸기를 이 이른 이 한겨울에 즐기는 것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딸기국수의 맛은 참 좋고 맛있고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제철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의 성조숙중이 걱정이 된다면 정말 제철 음식, 신선한 건강한 제철 음식 중심의 집밥을 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몸을 움직여서 운동도 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키가 작다는 것은 남과 다른 거지 그것이 너의 단점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의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주로 여성 환자분들인데요, 환자분들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방광염도 아닌데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지내다가 차 타고 어디 가려고만 하면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방광염도 아니라고 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긴 어떤 노화에 따른 방광 기능 저하도 아닌데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또 일단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그것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변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대놓고 남들에게 잘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요즘 병원에 가면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방광이 너무 과민해졌다, 예민해졌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어떤 수분 섭취를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광의 수축 이완 훈련을 하거나, 또는 방광의 기능을 조절하는 약물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민성 방광을 가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드는 생각은, 환자분들이 너무 그 방광 기능 그리고 소변 이 자체에만 초점을 둬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과민성과 방광이라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민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필요 없는 너무 작은 자극들에도 다 일일이 반응한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알레르기 질환도 일종의 과민한 반응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작은 어떤 자극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이 그것을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거에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반응하게 되는 게 알레르기 반응이잖아요. 과민성도 적당한 양의 소변이 차야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맞는데, 적은 양의 소변에도 또는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소변을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드는 상황이 과민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환자분들을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삼을 때 어떤 치료의 경과들이 좋았습니다. 즉, 방광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전체적으로 예민해진 게 먼저였던 거죠. 내가 이미 많이 예민해지고 과민해졌을
높고 긴장이 많았기 때문에 방광도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민성 더하기 방광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방광의 상태를 한번 봐야 합니다. 방광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몸통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과 자궁과 직장이 거의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배변의 문제로 좀 고통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몸통에서 아랫부분이라는 그 공간으로의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장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들은 그 부분으로의 어떤 순환들, 혈액순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떤 내부의 압력의 이동도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야 과민성 방광 증상이 좋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침이나 뜸 또 약물을 통해서 그런 흐름들을 조정해 주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특히 이제 요즘 여성들 같은 경우 또 현대인들이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의 긴장 그리고 운동 부족, 오래 앉아 있는 습관 그리고 얕은 호흡 이런 것들 때문에 방광이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이완하면서 호흡하는 연습이랄지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재발도 방지하고 치료의 예후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과민성 방광을 가진 환자분들에게는 주로 카페인의 섭취는 좀 줄이도록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계의 긴장이 기본 베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긴장시킬 수 있는 카페인들은 가능한 한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신에 저는 이제 이런 분들에게 진피인삼차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도 또는 병을 치유하는데도 내부의 흐름, 한의학적으로 이제 기의 흐름이라고 표현하죠. 그 흐름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원활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흐름들이 어디서던가 막히면 병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병은 체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 기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 약물들을 이기약물이라고 한약에서는 부르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절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귤의 껍질인 진피가 이런 대표적인 이기약물입니다. 진피는 그런 약물들 중에서도 이 우리 몸의 아래 위로 상하로의 소통, 순환을 돕는 작용들이 활발해서요. 목에 가래가 끼고 기침을 한다던가 소화가 뭔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뭔가 담이 자꾸 생기고 이럴 때 진피를 쓰면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이런 과도한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에 있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민하면서 피곤하고 기운이 떨어진 그런 상태인 경우들이 과민성 방광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같이 이용해서 이런 부족해진 기운을 보충해주고 여기에 꿀을 살짝 더해서 너무 긴장으로 예민해진 몸을 조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누겨주게 됩니다. 진피 인삼차는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진피 귤 껍질을 잔류 농약 문제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가늘게 채를 썰고 그 다음에 인삼도 수삼이죠. 가늘게 채를 썰어서 같이 꿀에 재워 두었다가 잘 보관해서 필요할 때 차로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잦은 소변, 그 중에서도 과민한 방광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카페인 음료 대신 진피 인삼차를 만들어서 두고 즐기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절기로 소환과 대안이 지났고요. 이제 곧 입춘, 그 다음에 우수, 경칩으로 이어지는 봄의 느낌이 나는 절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절기라는 것이 태양을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계절의 감각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춘이 되면 아마 곧 입춘이 올 텐데요. 집마다 예전부터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해서 입춘첩을 써서 붙였습니다. 이건 추운 겨울을 오래 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움츠려듣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봄을 미리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올 겨울에는 환자분들을 보면 감기나 독감으로 유난히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감기의 증상, 독감의 증상도 예전보다 좀 너무 힘들다 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그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의 후유증이 너무 오래 지속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코로나 한 3년 정도의 시절을 겪으면서 바이러스들은 좀 더 진화해서 감염력이라든가 독성이 증가했고 우리의 면역력은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뭔가 과로를 한 분이라든가 앞선 예처럼 겨울에 독감이나 감기로 오래 고생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면 좀 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겨울 동안 그것을 축적하지 못하고 충전하지 못하고 봄을 맞게 되면 이런 계절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역시 이런 환절기 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부족했을 때 가장 쉽게 걸리는 질환이 바로 감기입니다. 감기는 건강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건강한 성인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볍게 며칠 정도 앓고 가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자주 감기에 걸린다던가 감기에 한 번 걸려면 그것이 오래 가고 또 후유증이 오래 간다던가 때로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만약에 감기의 양상을 보인다면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감기에 걸리는 것 외에도 너무 만성적으로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피로가 가시지 않고 입맛도 없고 염증이 생겼는데 자꾸 염증이 낫지 않고 상처가 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상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알러지 비염처럼 알레르기 질환이 잘 생긴다거나 아니면 장염이라던가 방광염 이런 증상들이 자주 생긴다면 이런 경우는 내 몸에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몸 상태가 되면 저에게 와서 물으세요. 뭘 먹으면 면역력에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정보들이 면역력에 좋은 것들이 뭐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막상 환자분들의 그런 질문을 받으면 쉽게 선뜻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마다 그 면역력이 떨어진 이유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고 그거에 관한 대답을 해주면서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특히 환절기처럼 우리 몸이 어떤 계절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나 면역력이 좀 저하되기 쉬운 계절에는 소화되기가 좀 더 쉬운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도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철 음식 중심의 소화가 되기 쉬운 음식들을 먹기를 권하고요. 봄에 새로 나는 나물이나 새순 같은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먹을 걸 권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냉이 달래 이런 것도 나오고 좀 더 지나면 향이 좋은 순이나 나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평소보다는 잠을 조금 더 자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낮에 햇볕을 쬐면서 꼭 일정 시간 움직이실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들을 지키면서도 제가 이 즈음에 환자분들에게 환절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권하는 음식이 바로 고로쇠 물밥입니다. 고로쇠는 단풍나무과의 다년생 나무거든요. 우리가 옛날부터 경칩쯤, 입춘에서 이제 좀 더 지난 경칩쯤 해서 이 고로쇠 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로쇠 나무의 수액에는 우리가 마그네슘이나 칼슘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많고요. 또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전해질들 같은 경우에는 뼈에도 이루어서 고로쇠나무 수액을 골리수, 뼈에 이로운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그 고로쇠나무 수액을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맛이 달거든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당분도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서 환절기 우리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한 번쯤 즐기고 먹고 경험하면 좋은 식재료입니다. 옛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겨울을 나는 동안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염장식품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럴 때 고로쇠나무 수액들을 통해서 어떤 전해질 균형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용했을 겁니다. 현대인들도 옛사람들 같지는 않지만 그 시기라던가 활동량이 겨울이란 계절에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봄으로 넘어갈 때 한 번쯤 고로쇠 수액으로 밥을 지어서 한번 먹어보길 권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도 있어요. 고로쇠나무 수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피가 있듯이 그 나무에게는 피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채취하지 말고 나무도 살고 사람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적절하게 균형 잡힌 채취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로쇠 물로 밥을 짓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된장찌개를 한번 곁들여서 올 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에 한 번쯤 먹어보길 권합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아주 값비싼 재료도 아니지만 이 평범하고 든든한 그리고 편안한 그런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 고로쇠 물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몸과 마음에 주는 입춘첩이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지면 면역력은 저절로 함께 따라올 겁니다.